한겨레가 만드는 토요일의 특별한 팟캐스트 최성진 허재원의 토요팟 공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판 팀장 맡고 있는 최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장을 열심히 보좌하면서 또 뛰어다니고 있는 허재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팀장을 보좌한다기보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팀장 앞에서 일을 하고 있죠. 네, 팀장과 하여튼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 허재현 기자는 굉장히 아까 네. 내려오기 전에도 말을 했었는데 한겨레에서 대표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기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뜨거운 기자,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운 네, 기자. 네. 따뜻한 분노를 늘 이렇게 오버하면서 하고 있는데 차갑고 냉정한 팀장과 같이 일을 하면서 네, 맞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늘 이렇게 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일단 오늘이 1월 네. 2일인데 그렇죠. 뭐 새해 첫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어제는 휴일이었고 네.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 가볍게 새해 계획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 계획이라고 세운 게 제가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억지로 계획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만들어 왔는데 일부러? 저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를 계획을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일단은 제가 지금 한겨레 입사하고 나서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한겨레 입사 이후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7년째, 8년째인데 제가 횟수로 8년째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아주 지금 원통해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연애를 좀 제대로 좀 해보자. 연애를 해보자. 네.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솔직히 외모가 이렇게 연애가 썩 잘 되게 태어난 외모는 솔직히 아니에요. 아니 제가 내려오기 5분 전에는 이 정도 외모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 제가 언제 시골에서 그랬어요? 얘기를 했던 것 없는 같은데. 얘기를 이렇게 막 폭로하시면 어떡해. 사실 그래서 외모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몸을 좀 가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헬스장에 PT를 제가 등록을 했는데 퍼스널 트레이닝. 그렇죠. 제가 예. 이제 나이가 벌써 35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래서 30대 몸짱 기자로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 또 우리 또 최 팀장님 밑에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또 최 팀장님에게 또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뭔가 인상을 계속 저한테 쓰면서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뭐 토요판을 또 좀 빛낼 수 있는 좋은 또 특종을 좀 발굴해야 되는데 뭐 어디서 특종을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디 괜찮은 어디 장학회 하나 찾아가지고 네. 비리를 열심히 폭로해서 우리 최성진 팀장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배 기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네. 네. 잘 좀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저는 새해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뭐 사실 딱히 어떻게 보면 계획을 위한 계획인데요. 제가 토요판에 와서 일을 한 지 이제 2년 넘고 있으니까 올해 봄 인사 때 신문사 정기 인사 때 아마도 이제 토요판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옆에서 지금 한숨을 쉬고 계신데 물론 이제 인사라는 이따 거는 모시겠습니다만 인사라는 네. 거는 이제 제 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하지만 토요판 시절 얼마를 더 하든 간에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팀이나 새로운 부서에 간다면 또 새로운 부서에서 나름의 역할을 뭐 충실히 하는 게 목표라면 목표고요. 네. 저랑 한 1년만 더 하시지 왜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좋고. 아니 새해 벽두부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 아까 허재영 기자가 세운 목표랑 같아요. 저도 나이가 사실 제가 올해 40 넘어서 정확한 나이를 밝히기도 좀 부끄러운 나이인데 정말? 정말 네. 40대라고요? 근데 운동을 해서 좀 네. 얇아진 팔다리를 좀 두껍게 만들고 싶다. 우리 최 팀장님은 사실 이제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번에 하여튼 그 정수장학회 이제 법정 출석 많이 하시면서 텔레비전 뉴스에 좀 많이 나왔단 말이죠. 몇 번 나왔었죠. 제가 봤는데 진짜 40대라고는 사실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예. 반성하게 그래서 어쨌든 되네요. 저랑 이렇게 얼굴도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난 비슷한 나이인 줄 알았는데 자괴감이 드네요. 얼굴이 비슷하다고 하는 대목에서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새해 첫 방송이기도 해서 이런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기념할 만한 방송이기도 한 게 네, 그동안 우리가 파일럿으로 몇 번, 그 시험 방송으로는 몇 번 했었는데 정주영 PD 우리가 모두 몇 번 했었죠? 손가락으로 좀 살을 가리키고 있네요. 4번 사실은 방송을 먼저 했었어요. 그렇죠. 네. 파일럿 이제 한 2개 정도는 사실 이제
도저히 올릴 수준이 안 돼서 실패했고 1호와 2호. 3호와 4호와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데 네. 뭐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디서 또 찾으셔가지고 또 우리 최성진 기자와 허재영 기자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허재영 기자 팬이 네. 많이 이미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말씀을 역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겨레가 토요판 신문을 만든 지 만 2년이 아직 조금 안 됐죠. 2011년 1월 28일 날 토요판 첫 호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번 팟캐스트 만들면서 종이신문으로서의 토요판과 팟캐스트로서의 토요팟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독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깊이 있는 뉴스 그리고 또 뉴스의 이면을 말해줄 수 있는 팟캐스트 만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귀로 듣는 토요판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첫 번째 주제로 의미 있는 뉴스를 저희가 소개할 예정이죠. 네네, 이번에 커버 스토리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가 베트남 파병 50돌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 50도를 우리가 맞아야 되느냐. 이 50도를 그냥 마냥 무슨 축제처럼 기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아픈 우리의 과거 역사인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새해 신년호이기도 하고 아주 묵직한 우리 아픈 과거의 역사를 좀 정말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자가 한겨레에 몇 없어요. 네, 그래서 노익장을 좀 과시하도록 노익장이라고 해도 되나? 네, 지금 미치겠다고 하시는 이분이 방송 나오시고 지금 이미 후회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고경태 기자를 마이크에 대고 계속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계속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셔갖고 청취자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미치겠다를 지금 연발하고 계신 고경태 토요판 팀 에디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토요판 에디터 맡고 있는 고경태 기자님. 고경태입니다. 그렇죠.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셔야 돼요. 좀 더 가깝게. 나온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토요팟에 대한 덕담도 좋고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거의 방송 출연한 느낌이 확 들어보네요. 이거 방송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라디오 방송을 이제 두 사람이 너무 지금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을 하면서 정말 더 부담이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하죠 저희가. 네. 너무 프로페셔널한 방송이라고 하면은 이 방송을 너무 자연스러운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얘네들끼리 뭐 하고 이 사람들끼리 뭐 하고 있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아이템인 베트남 파병 50돌 안학수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먼저 이 베트남 파병 50돌 이 기사 저 아주 정말 잘 읽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제가 또 이렇게 배우면서 읽기도 했는데 기획의 취지라 그럴까요? 그거 좀 우리 고 기자께서 고 선배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솔직히 얘기를 해도 되죠. 솔직하게 해주세요. 원래 저도 베트남 파병 50돌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한 달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신년 기획 준비하면서 편집국 차원에서 편집국장께서 신년 기획을 하는데 내년에 베트남 파병 50돌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진짜. 왜냐면 1964년 9월 22일 베트남 호치민으로부터 100km 떨어진 붕따우란 곳에 파병된 한국군 태권도 교관병을 시작으로 1973년 3월 철수할 때까지 4차례에 걸쳐서 32만 5천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으로 건너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파병을 기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또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64년에 간 부대는 사실 비전투 부대였고 전투 부대 파병으로 치면 사실 1965년도부터예요. 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저렇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하필 우리 이번에 커버 스토리를 이렇게 꼭 이렇게 기획하신 이유가 있는지. 제가 원래 이제 다른 매체, 그러니까 한겨레 내에 다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는데 한겨레 20일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겨레 20일에 1968년 그날이라는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관련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안학수 스토리는 제가 이 연재를 하면서 아주 우연히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학수 하사의 동생분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해서 한겨레 20일에 썼는데 마침 그때 또 신년 기획으로 베트남 파병 50돌 특집을 한번 준비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여기서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한겨레 토요판에도 쓰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안학수라는 인물을
새해 첫 토요판 커버 스토리 인물로 주인공으로 사실 삼게 된 데에는 그분의 인생 역정이 정말 또 스토리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빛과 그늘을 그대로 네.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죠. 베트남전에 가서 32만 명이 갔는데 그중에 5천 명이 죽었습니다. 5천 명 중에 대부분은 이제 현충원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요. 그러나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실종자인데 이분은 실종자로 처리가 돼 있었죠. 하지만 실종자도 어떤 실종이냐로 또 분류를 하는데 이분은 탈영했고 월북했다로 분류가 돼 있었죠. 안학수 씨가 그렇다는 예, 예. 거죠. 잠깐만, 안학수 씨가 북한에 간 게 이게 그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정확하게? 이분이 이제 1966년 9월 9일 귀국을 일주일 남기고 붕따오에서 사이공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예, 사라지고 갑자기 예, 그렇죠. 행방불명되는군요. 예, 예, 어. 귀국을 앞두고 이제 있었는데 당연히 가족들은 귀국할 날짜에 귀국을 하지 않으니까 찾았겠죠.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오냐라고 아무리 물어도 군 당국에서는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좀 기다려봐라, 좀 기다려봐라. 예, 그렇게 해서 6개월이 갔죠. 6개월이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족들이 살고 있는 포항에 경북 포항이요. 예, 경북 포항에 예. 이 가족분들 집 옆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대구 문화방송을 틀기 위해서 다이얼을 돌리다가 어떻게 평양 대남방송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평양 대남방송에 그 안학수 하사가 등장을 한 거죠. 남한에서 그게 북한 방송이 나와요? 옛날에 나왔어요. 옛날에 그게 가능해요? 예. 옛날에 나왔다고요? 옛날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취직하다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네. 그 멀쩡하게 음. 베트남에서 군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가족이 또는 우리 형이 갑자기 실종된 것도 사실은 잘 확신을 못 하고 네. 있었는데 실종된 원인도 북한 일단 방송에 뭐, 나와버리니까 네, 살아있는 건 일단 다행이긴 한데, 근데 나와서 뭐라 그러던가요? 근데? 뭐 베트남에서 그 뭐 미군들이 버린 뭐 담배꽁초 주워 먹다가 음. 김일성 수령님 품에 안겨 무한히 행복하다. 본인이 직접 네, 안학수 그렇죠. 씨가 네, 본인의 목소리로 아이고. 아주 어색한 목소리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음. 예.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보면, 그분이 이제 예. 월북자가 된 과정, 월북자, 뭐 납북자든 월북자든 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분이 실종됐을 때 네. 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들이 왜 안 오냐라고 했을 때 뭐 탈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려봐라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날 귀대를 하지 않으면 뭐 일일 전투상보라든가 이런 데다 보고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상급부대에 해야 되는데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처벌을 두려워한 누군가가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고요. 그 해당 부대 뭐 지휘관 정도 그렇죠. 됐겠네요. 예, 지휘관도 정확히 나중에 증언에 따르면 몰랐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와 비슷한 실종자가 또 한 명 있는데 박성년 씨라고 이분도 이제 월북자로 지금 국방부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박상병 씨요. 박성열 박성열 네, 씨요. 박성열 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종 당시 바로 보고가 됐어요. 네,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었고 네네. 특수한 경우죠. 안학수 하사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최종 송환한 국군 포로가 8,343명입니다. 근데 베트남전에 32만 명이 파병이 됐는데 그때 포로가 몇 명이었을까요? 포로가 글쎄요. 얼핏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아니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래요? 한 명, 아, 0명이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0명입니다. 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전쟁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정규전이었고 베트남 전쟁은 비정규전이었기 때문에 네. 베트남 정부에서 뭐 정식 그 포로 수용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보다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973년 3월 15일 날 이세호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귀국하면서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베트남전 한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 포로를 했는데 아주 웃기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열흘 후에 베트콩 측에서 맹호사단 일병 유종철을 포로라 하면서 이제 송환을 한 거죠.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데리고 가라고.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무부 국방부가 외무부 그 문서를 보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유종철 일병을 데리고 올 때
민간인 복장을 입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철저히 이제 비공개로 숨기죠. 데리고 오는 거 숨겨요. 그리고 나중에 통계에는 넣긴 하지만 그 당시는 전혀 언론 보도가 되지 않고 조금 뒤에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의결을 합니다. 한국군 실종자는 없다. 그 사람들은 다 범법자고 범법 도주자다. 사령자고 월북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포로를 스스로 이렇게 빨갱이라고 커밍아웃하면서 이렇게 월북한 뭐 그런 사람들처럼 만들어 가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월북자다라고 하는 근거는 사실은 그 평양 대남방송하고 당시에 나온 노동신문이 유일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학수 씨는 그 나중에 그 죽었죠. 사망했죠. 예, 예. 어디서 사망했는데 남한으로 결국 못 돌아왔어요? 나중에 이제 난파간첩, 좀 고위직에 있던 난파간첩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1975년도에 북부 국경으로 탈출하려다가 체포돼서 사형장에서 총살당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유력한 그것도 증언입니다. 이제 탈북자의 증언이지 네. 어떤 공식적으로 문건이나 문헌을 통해서 확인된 바는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건 이제 아니죠. 그 가족들이 예.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갖고 제북 가족 안학수 그 행방에 대한 것들을 북한에 묻습니다. 예, 예. 묻는데 북한의 답이 왔어요. 어, 확인 불가능. 확인 불가능.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이분의 생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제 네. 북한에서 있다가 탈북한 분께서 그분은 총살당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분께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디 나와갖고 증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안학수 씨, 국군 안학수 씨가 어떻게 해서 북으로 건너갔는지는 정확하게 그 경위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증언들이 있죠, 증언. 그래서 증언들. 92년도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네. 92년 5월 10일자 예, 보도를 했는데 네. 그 난파간첩 정상환 씨가 이제 전향을 한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거자 정치학교라는 데에서 자신이 이제 의거자 정치학교라는 데에서 같은 내무반에서 안학수와 있었다 1년 동안. 안학수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다. 자기는 사이공에서 베트콩한테 체포를 당해서 당시 베트남에서 활동하던 그 북한 군사 고문단원들한테 넘겨져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왔다. 확실히 납북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실은 거기서 월북을 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령 뭐 강원도 무슨 휴전선에서 월북을 한다는 거는 휴전선 철치가 넘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이공, 그것도 사이공이라는 것은 아주 길다란 그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의 맨 아래쪽인데 거기서 뭐 밀림을 뚫고 해갖고 북부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북한으로 간다는 것도 사실 상상하기 힘든 네, 거죠. 그렇죠. 네. 사이공이라는 건 지금 현재 베트남 수도이기도 한 호치민 얘기를 하는 거죠. 탈북자 증언이 나는 이렇게 그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탈북자가 탈북자가 난파간첩. 난파간첩.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뭐랄까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갖게 되는 무슨 개인적인 이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언은 그냥 제3자로서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전하는 증언에 가깝지 뭐 그걸 뭐 이렇게 허위로 뭐 이렇게 증언해봤자 그분이 뭐 얻을 것도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증언도 사실 69년도에 한 거예요. 근데 69년에 했는데 정부가 그걸 비공개로 했습니다. 밝히지 그랬어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1969년에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그 외무부에 보내는 공문에 따르면 사실은 이 안학수 하사가 납치됐다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래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네, 인정하기 싫었던 거군요. 거죠. 예. 예, 지금 한겨레 토요팟 공식 1호 오늘 조금 특별한 손님 고경태 토요판 팀 그 에디터를 직접 모셔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제목은 중간 멘트까지 준비하시고 야, 이거 완전 이제 좀 프로야. 공식 1호인데 좀 신경을 좀 써야죠. 제목이 좋습니다. 베트남 파병 50돌 안학수 이야기입니다. 자, 안학수 씨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그 한국에 남겨진 안학수 씨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도 좀 만만치는 않았겠네요. 아주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예. 그 포항에는 이제 5형제가 살았어요, 원래. 안학수 씨 5형제요. 안학수 씨 5형제 살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고. 그래서 뭐 안학수 이분이 뭐 대학 때 데모를 하다가 베트남에 간 것도 아니었고 네네. 안학수 학사는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뭐 이런 성향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고 안학수 하사가 보낸 편지를 봐도 뭐 그런 이제 안학수 하사의 특성들이 드러나고요. 뭐 가족에 대한 그 애틋함이 절절하게 묻어나더라고요. 편지를 저도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안학수 씨 아버지는 안영술 씨라고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나온 대구 사범 출신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환경이 예, 뭐 월북을 하거나 뭐 이런 개연성이 보이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남한 사회에 어떤 예. 불만을 가진 계층이라고 보기에는 예. 좀 어려운 집안이네요. 예, 그랬죠. 요즘 말로 뭐 종북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태생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닌데. 예. 결국은 이제 종북보다 더한 낙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고경태 선배께서 쓰신 기사를 보면은 네. 그 지금은 이제 국군 기무사령부죠. 예전에는 보안사령부라고 불렀는데 보안사령부 요원들이 수시로 안학수 씨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많이 못 살게 굴었다면서요. 예. 그때 이제 그 동생 안용수 씨가 안영수 씨요. 안용수 안용수 씨. 씨가 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또 2월달에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봄방학이라고 그러죠. 봄방학 있었는데 보안사 요원이 와서 잠깐 좀 가자라고 해서 보안사 분실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다짜고짜 이제 얼굴에 양동이를 거꾸로 뒤집어 씌우고 누가 왔냐, 집에 온 사람 없느냐 라면서 없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고문을 가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이제 이 안영수 씨한테 빨갱이 동생이라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면서 괴롭히는데 뭐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그 고경태 선배께서 기사에 쓰신 내용 그 대목 짧게 읽어드리면 안학수 아사가 베트남에서 사라지면서 베트남전의 악몽은 오롯이 포항에 남은 가족들 몫이 되었다. 또 하나의 베트남 전쟁이었다. 늪과 밀림은 없었다. 숨어서 저격을 가하고 포탄을 퍼붓는 베트콩은 없었다. 집과 학교와 직장은 보이지 않는 총알과 포탄이 쏟아지는 공포의 늪과 밀림으로 변해갔다. 이런 생생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살짝 고 선배도 살짝 들으시면서 막 웃으셨어. 살짝 미소를. 이게 내가 쓴 글 맞아. 내가 지금 얘기를 갑자기 버벅거리니까 이 문장을 읽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전방위적으로 이 집안이 완전히 이제 늪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취직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고문을 당하면서 했을 고통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까 뭐 대학도 못 가고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고 누가 못 가게 해요? 보안사 요원들이 못 가게 하고 이분이 또 사법고시를 보러 그때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사법고시장에 가는데 네. 거기에도 와서 시험을 못 보게 합니다. 그 사법고시 그때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 사법고시였어요. 근데 네가 무슨 사법고시를 보냐?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연자죄라는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군대도 못 가게 합니다. 군대도 그래서 군대도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너 군대 가면 분명히 넘어간다. 그래서 서울 교대를 갑니다. 서울 교대에는 RNTC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단기 그 복무를 하죠. 그리고 동생은 또 해사에 해군 사관학교에 합격했는데도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아주 여러 가지 이 가족사가 있어요. 뭐 고문과 구타는 말할 것도 없고 사직 압력 거기다가 뭐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 안학수 씨 가족이 입은 피해는 말도 못할 뭐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을 흔히 이제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들은 이게 박정희 정권 때 모두 이제 일어난 일인데 박정희 정권이 오롯이 다 가져가 버렸죠. 그러면서 반대로 베트남 전쟁을 직접 수행한 참전 군인들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고라면 사고를 당한 파병 군인 가족은 이런 식으로 못 살게 굴었던 참 비인간적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특히 이제 66년부터 68년도가 가장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한국군이 파병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고 그런 상황들이 또 이제 가장 남북관계 최악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67년부터 68년까지 남북 간 교전이 그 전보다 10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서 상호 심리전과 체제 경쟁, 체제 선전 이것들이 가장 높은 수위에서 진행이 되죠. 그때 바로 김신조가 내려온 거죠. 김신조도 내려왔고 한국에서 특수부대가 또 북한을 들어가 공격했다는 또 기록도 있고요.
어쨌든 자진월북했다라는 그 결론 부분은 나중에 유족들의 주장들에 의해서 주장 등에 의해서 몇 번의 실마리가 뒤집어졌죠.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국방부가 외무부에 보낸 그 문서, 외교부 기밀 문서 그가 네네. 밝혀지면서 결국 국방부와 통일부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구성하면서 현지 조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월북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납북일 개연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월북이 아니라 납북이고 국군 포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예. 번째로는 다행이네요. 여기에는 또 그 김용규라는 아까 얘기했던 그 고위 난파 공작원 안학수하사가 북한에서 탈출하려다 실패해서 총살을 당했다는 증언이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그 통일부 납북심사위원회에서 그 투표를 하는데요. 예, 이분을 납북으로 할 것이냐 월북으로 할 것이냐 그 투표를 하는데 예, 납북에 찬성 6, 기권 1, 반대 0 이런 결과로 납북으로 정정이 됩니다. 예.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자진월북이라는 결론이 뭐 불행 중 다행으로 납북으로 결론이 나게 된 셈이네요. 50년 만에 그 결과를 받기까지 참 얼마나 힘들었을지. 월북이 납북으로 뭐 정정이 되고 네. 그리고 자진 월북이 어쨌든 이제 국군 포로로 정정이 됐지만 사실은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은 아직 완전히 극복이 됐다고 할 수 없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럼 국방부가 제가 볼 때 이건 좀 사과 좀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중요한 건 같은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납북을 월북자로 조작하게 된 과정이 어떤 것이냐를 그렇죠.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죠.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예. 않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예. 않았고. 사과를 안 했어요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 법원에서 그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월북으로 볼 수 있는 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이렇게 변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거죠. 아니 그럼 월북자를 납북자로 고쳐주긴 하겠는데 그런데 사과는 못 하겠어. 그렇게 이거예요? 월북자를 납북자로 고쳐준 것은 정책 배려다. 정책 배려다. 정책 배려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기가 막히네요. 그 안씨 가족이 그럼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뭔가요? 그 끝으로 한 가지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시인하고 사과하는 거죠. 시인하고 사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50년 동안의 증거 싸움이었습니다. 증거 싸움. 증거 싸움이었는데 결국 그 증거들은 다 가족들이 수집한 거였고 정부는 이제 그 증거를 들이미니까 하는 수 없이 투퇴하다가 결국은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국가가 졌어요. 증거 싸움에서. 흔히 이제 베트남 특수 뭐 경제 효과만 주목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베트남 전쟁을 학계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주목을 해봤었는데요. 베트남 파병 올해가 50돌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 한겨레 토요판 새해 첫 호에서 커버 스토리로 베트남 파병 50돌 안학수 이야기에 주목한 이유도 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권으로부터 뭐 정권이라고 하면은 뭐 남한 정권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 듣고 보니까 마찬가지였네요. 정권에 이용당하기만 했던 그 힘없는 군인들, 사실 군인들이라면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의 이야기, 그 안학수 스토리를 중심으로 베트남 파병 50돌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요판 많이 봐주시고 한 가지 광고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는 그 베트남 파병 50돌에 관한 커버 스토리가 나가고요. 다음 주부터 한겨레 토요판에 박태균의 베트남 전쟁을 격주 연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신 고경태 우리 토요판 팀 에디터 어때요 저희 방송?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좀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사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술 한잔 하면서 또. 또 올라가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최성진 허재현의 토요팟 오늘 그 공식 1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허재현 기자 어때요? 전 공식 1호라고 하니까 왠지 네. 평소보다 좀 떨리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 아주 예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맞아요. 허재현 네. 기자는 괜찮습니다. 재작년 허재현의 현장일기라는 네. 개인 팟캐스트를 아주 사실 훌륭하게
예, 아유, 진행을 했던 훌륭하게까지는 아니고 사실 뭐 경험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열심히 벌리고 다녔죠. 그 뭐 아무튼 허재현의 뭐 예, 공식 팟캐스트 1호이니까 사실 네. 더 좀 치밀하고 좀 네. 또 재밌게 좀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뭐 늘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겸손의 말씀을. 네. 토요팟 두 네. 번째로 다룰 아이템은 우리 시대의 송우석 변호사 권영국 르뽀예요. 네, 이 뭐 영화 변호인 뭐 열풍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또 좀 그 관심에 좀 부응하고자 르뽀를 이번에 그 우리 허재현 기자가 시대 직접 네, 제가 또 이렇게 움직였는데 예. 영화 하여튼 변호인 보면 참 감동스럽잖아요. 어떻게 변호사들이 맨날 돈만 벌고 막 이런 집단들인 줄 알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진 않단 말이죠. 예, 영화를 못 봤어요 아직. 네. 저는 약간 좀 성격이 묘한 뭐 구석이 있어서 네. 이렇게 정말 메가 히트를 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한풀 꺾이면 봐야지 하는 또, 아껴뒀다가 네. 그런 묘한 심리가 있어서 아직은 못 봤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못 보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변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돈 없고 백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불임사건 공판과 불임이 아니고 불임사건. 예, 불임사건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예, 변호사들이 이제 물론 세무 변호사 할 수 있죠. 그럼요. 뭐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맞고 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꼭 우리가 아는 변호사들이 그런 변호사만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영화인데 이게 근데 이게 꼭 1981년도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음지에서 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사실 발로 뛰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근데 제대로 조명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특별하게 그분들을 한번 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송우석 변호사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찾았는데 사실 이제 그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네, 그 허재현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잘 조명이 안 돼요. 왜냐면은 네,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 이 급여, 뭐 처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명이 될 때 전관 예우라고 해서 이제 고위 법관을 지내던 분이 나와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뭐 한 번에 수임료 몇 억을 받았다. 그렇죠. 몇 맨날 그런 억이라고 뉴스만 하는- 나오니까. 하니까 이렇게 네. 뭐 돈도 안 되는 일에 묵묵히 찾아가서 낮은 곳에 임하는 변호사들 이야기는 조명이 잘 안 되죠.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그 네.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네네. 한겨레 신문 애독자들은 맨날 왜 이 단체가 맨날 나오는 거야? 아마 멘트 따면 늘 민변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예, 사실 줄여서 민변이라고 하지요. 네, 그 단체가 괜찮은 단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멘트를 자꾸 따는 건데 그 중에서도 권영국 변호사란 분이 계세요.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님이요. 네, 예. 거기 이제 노동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노동위원회라고 있어요. 민변 노동위원회라고 이제 노동 이제 전문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위원회인데 거기에 위원장을 오랫동안 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이제 쌍용차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고자 복직 소송도 지금 맡고 계시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 소송. 그렇죠. 예. 네, 또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예. 몇 년 전에 그거 이명박 정부 때 벌어졌던 일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 피해자를 위한 소송에 참여해서 네. 원래 이 민간인 그 이제 그 피해자가 오히려 기무사를 때려가지고 증거를 확보하고 뭐 하여튼 뭐 이랬다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기무사 소속 군인을 그 그렇- 사찰 피해자가 때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렸다는 때렸다기보다 사건으로. 이제 가방을 빼서요. 음. 그래가지고 결국 그 기무사의 카메라랑 수첩이랑 다 이렇게 아. 발견이 돼가지고 아.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했구나 이런 걸 알려내게 된 겁니다. 아. 근데 오히려 엉뚱하게도 기무사가 이 사람이 내 네. 걸 탈취해갔다 절도범이다 이러면서 고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1심에서는 이 사람이 유죄가 인정이 돼요. 그 피해자가요. 그렇죠. 사찰 피해자가. 근데 이 권영국 변호사가 소송을 맡으면서 네. 무죄를 이끌어냈던 훌륭한 네, 변호사네요.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하여튼 맡았었고 기대가 네,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맡았던 이제 네. 권영국 변호사를 제가 이제 인터뷰도 좀 하면서 이제 기사를 좀 썼는데요. 이번 주 같이 계속 다니다시피 하셨죠. 네, 예. 좀 이렇게 짬뽕도 한 그릇 얻어 먹고 이분한테. 주로 어디에서 좀 만나셨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도 이분이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네. 일단 그 KTX 그 국민범대위 민영화 반대 국민범대위 소속으로 또 활동을 좀 하셔가지고 거기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셔서 또 박근혜 정부에게 여러 또 경고의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예, 그 노동자들 징계하지 말라고 이런 기자회견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퇴근도 맨날 밤늦게 하세요. 그래서 네. 자기 사무실에서 쌍용차 우리 해고자 복직 소송을 위한 또 자료도 준비하시고 이런 모습 쭉 지켜보고 네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스튜디오에 좀 모시려고 그랬는데 오늘 직접이요. 네. 이분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좀 목요일 날 지금 녹음 중인데 네. 금요일 날 또 이 쌍용차 이 중요한 재판이 있어가지고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예, 예. 부득이 못 오시는 대신 네. 전화로 목소리를 좀 모셔서 권영국 변호사를 여러분께 꼭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권영국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네, 오늘 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겨레 토요판 팀장 맡고 있는 최성진 기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회의 쌍용 자동차 지금 복직 소송 해고자 복직 소송 지금 맡고 계시죠? 아, 예, 예. 네, 오늘 정리해고와 관련 해고 무효 소송입니다. 예. 쌍용차 문제가 하여튼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해고작들이 아직도 지금 복직을 못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2009년도 아마 그 8월 6일 날, 이제 경찰이 투입되고 겨우 이제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노사 합의가 되면서 무급휴직자와 이제 정리해고자를 다시 분리를 했고, 네. 그때 이제 그 정리해고자가 여전히 한 200여 명 정도 남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분 중에 151명이 그 정리해고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면서 151명이 지금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다투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중에서 그 중에 아니라 이제 1심에서는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패소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외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마찬가지고 당시에 회사에서 유동성 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의혹하고 쌍용 그리고 자동차 이제, 쪽에서요. 그 예. 회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 괜히 두 회사가 가지로 어려운 크게- 척하게 만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항소심에서 지금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예, 사실은 이게 진실이 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어려운 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서 네. 이게 회계 조작 의혹이나 이런 문제를 사실 아주 제대로 파헤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힘든데 네. 그래도 권영국 변호사가 맡고 계시니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거는 네. 제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고 그 가장 상식적인 이제 그 차원에서 네.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아쉬웠던 측면이 보면 그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의 총괄 본부장이었던 그게 김무성 김무성이죠? 의원 네네네. 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근데 왜 안 그렇죠. 하고 있는 통과가 거예요? 됐었죠, 당시에 네. 국정조사. 항우여 대표나 또 한노희 네. 새누리당 간사를 비롯해서 공식적으로 이 국정조사를 하겠다. 회계 조작이나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 그것은 그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의 공약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공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서 사실 그 진실 규명이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되는 이런 형국을 맞고 있는 것이죠. 일단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혹시 영화 변호인을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성탄절 날 가족들하고 같이 보러 갔었습니다. 예. 그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혹은 극장에서 나와서 운다고 하던데 변호사님께서도 좀 우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그 집사람 몰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 이제 가슴 아픈 것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세상사에 관심이 없던 변호사가 네. 이제 세상에 어떤 그 숨겨져 있던 그런 문제를 이제 마주치면서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자기의 어떤 그 변화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서 네. 꽤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허재현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시대의 송우석 변호사를 꼽아보니 권영국 변호사님이 적당할 것 같다라는 데 의견 일치가 됐는데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감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 것은 전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네. 때문에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은. 너무 겸손하신 것 같고요. 변호사님과 제가 인터뷰하면서 참 이제 느꼈던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네, 특히 이런 말씀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변호사가 인권 문제나 이런 거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느냐.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예, 네, 변호사님 그때 답변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왜 꼭, 예, 네, 뭐 저는 이제 변호사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제가 법대 출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제가 가고자 했던 길은 아닙니다. 네, 원래 이제 서울대 금속공학과 나오셨죠? 예, 제가 이제 네. 금속공학과를 나왔는데 그 변호사가 되고 제가 쌍용차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서 그 변호사법을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변호사법 제1조에 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뭐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변호사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인권 변호사라는 말이 역전압처럼 이게 동어 반복 그 말 중에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원래 변호사의, 변호사라는 것이 예, 네, 원래, 인권을 옹호하는 그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변호사의 직무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래서 인권 변호사라는 말이 역전앞이나 똑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지난달 말이었죠. 12월 말. 네.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앞에서 변호사님 뵀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아마 변호사님 얼굴을 미처 모르고 있는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네. 권영국 변호사님을 만난 다음에 아마 저분은 전문 시위꾼 아닌가 하는 워낙 생각을 하지 시민운동에 많이 않을까 나타나셔서. 할 정도로 이제 민변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면서 많은 노동 현장을 다니셨잖아요. 예, 예. 예. 지난달 말 민주노총 침탈 사태 때 그때 저도 그러셨어요? 현장에서 봤습니다. 네. 길을 막고 있던 전경들하고 몸싸움까지도 막 불사하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그런 몸싸움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제 현장에서의 활동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뭐 첫째는 이제 성질이 더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변호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 그 인권 옹호를 자기 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서 만약 공권력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네네. 이걸 시정해야 될 또 일종의 자기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알고 이제 이 공권력이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장에서 네네. 이걸 뭐 사무실에 가서 고소장을 쓰거나 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건 사실은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서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방식은. 아, 물론 이제 그것이 제도적으로 나중에 시정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당장 이제 붓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시정도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걸 시정하는 방식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는 제가 정당방위 또는 변호사로서의 정당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당신들이 인도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일단 제가 이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인도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길을 열어달라라고 응하지 않았을 때 네. 그럼 제가 제 스스로가 그러면 자력으로 정당방위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을 열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때 네. 상황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권영국 네. 변호사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지금부터 열을 세겠습니다. 열 셀 때까지 길을 비키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길을 뚫고 가겠습니다. 아, 정말 라고 예, 그랬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표현했습니다. 예. 정말 열을 세셨어요. 그리고 몸싸움을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 현장에서 사실은 경찰들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그냥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다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현장에서도 무엇이 그게 제대로 된 그 공무집행이고 또 그 잘못된 공무집행인가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그래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권 변호사님, 네. 하여튼 뭐 그 고향이 사실 그 경상도 쪽이신 것 같네요. 응사에서 많이 들리던 말투인데, 아, 예. 네, 아주 멋진 경상도 예, 사나이신데, 예, 맞습니다. 그 요런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들리면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들, 요분 옆에 서 계시면 아주 든든한 예. 경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논리를 아닙니다. 앞에서 필 수 있을 것 든든하지 같은데.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하고 같이 몸싸움 하다가 간혹 이제 저는 안 끌려가고 같이 몸싸움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연행되고 이런 이제 순환을 겪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상당히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또 뭐 하여튼 그렇게 억울하게 붙잡혀가는 분들 또 찾아가서 다 변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 예. 네네. 권 변호사님, 네. 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사실 궁금해요. 사실 권 변호사님 되게 키도 작고 네. 사실은 좀 왜소한 어떤 그런 느낌도 드는데, 예. 예, 권 변호사님 그 예전에 그 왜 이제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왜 그냥 사실 뭐 사실 서울대 나왔고 뭐 네. 사법고시 패스했고 네. 뭐 그냥 변호사님 그냥 돈 벌고 사셔도 사실 뭐 되는 이제 인생인데 예. 꼭 그렇게 살지 않는 어떤 예전에 사실 그 약속이 있다면서요. 예. 아, 예.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제 금속공학과 전공을 살려서 그 쌍용이 아니라 풍산이라고 하는 금속 공장에 금속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었는데요. 원래는 금속 아. 회사의 원래 노동자 출신이시죠, 예, 원래는. 기술직으로 예. 예, 취업을 했었었죠. 아,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뭐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공장으로 강제 전보 발령을 받아서 쫓겨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노동조합이 없었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활동을 하는 도중에 해고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고가 된 상태에서 그 노조 설립 그 투쟁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 이제 노조 설립을 위해서 매일같이 뭐 회의도 하고 하는 도중이었죠. 하루는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던졌죠. 당신은 그 대학을 졸업한 대학 출신이고, 응? 상황이 어려워지면 얼마든지 다른데 또 좋은 데로 옮겨갈 수도 있고 한데, 우리는 그러나 여기서 잘못되면 사실은 어디 갈 데도 없다. 근데 우리는 당신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었죠. 아, 사실 좀 그래서- 뜨끔하셨겠네요. 예, 제가 굉장히 그 얘기를 순간적으로 상당히 당황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진정으로 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들이 먼저 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먼저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아. 얘기를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그때 던졌던 얘기가 아마 그 이후에도 제가 생활하는데, 또는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아.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그때 아닌가. 그럼 풍산 그 노동조합 만들었던 분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예전에 같이 해고됐던 분들하고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그렇게 이렇게 돈만 잘 벌어도 사실 괜찮은데 이런 그 늘 현장을 누비는 인권 노동 전문 변호사로
살고 예, 계십니다. 가끔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네. 그런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이렇게 변호사님 같은 인권을 이렇게 위해서 노력하는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이제 우리는 사실 87년도 민주투쟁 이후에 뭐 우리 사회가 매우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뭐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명박 정부 그리고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매우 이제 일방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체제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고, 실제로 현 체제에서는 권위주의 정도를 넘어서서 매우 일방적인 독재 정치의 그런 모습들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는 게 제가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맡고 있었던 노동 분야에서는 네. 뭐 예전에 일정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과거나 그 무렵이나 실제로 노동자를 대하는 정부의 정책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경험을 했었던 거거든요. 여전히 심각한 그러니까, 상황이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법의 적용이 굉장히 탄압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든가, 또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이걸 양성화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쭉 이어져 왔던 내용들을 보면 실제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실체적인 민주주의가 거의 진전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독재 정권 시절이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보면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적으로 보면 인권 침해 문제나 또는 노동자들의 그 이미 힘의 균형이 늘 불리한 입장에서 한 번도 잘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는 뭐 절차적인 것조차도 사실은 거의 정권의 어떤 지침이나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도 매우 위태롭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여전히 아마 인권 문제나 노동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참 할 일이 많다. 그런 예, 시대를 그런 것 우리가 같네요. 여전히 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네. 변호사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허재영 기자를 옆에서 좀 지켜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허재인 기자는 전 잘 알고 있는데 매우 현장 중심적인 기자이고, 예, 발로 뛰는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봤고요. 권영국 변호사님, 지금 허지영 기자가 본인에 대한 변호사님의 평가를 들으면서 아주 방긋 네. 사실 이 해맑게 얘기 웃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려고 제가 섭외한 거예요. 이건 자, 매우 오늘의 목적을 사심이 달성했기 있는 때문에 질문이거든요. 이제 이만 인터뷰를 마쳐야 되겠네요. 네. 변호사님,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또 변호사님만큼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시대의 송무석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권영국 변호사 님 취재를 허재영 기자가 직접 했고, 르포 취재를 했고, 네. 전화 인터뷰까지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권영국 변호사만이 이 송무석 변호사는 아닐 거예요, 아마. 민변 소속 그렇죠. 그 많은 그 양심적인, 그리고 성실하고 정말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서 돈이 되지 않아서 힘들게 뛰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변호사님들처럼 더 많은 송우석 변호사가 점점 더 필요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맞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님 말씀 드리면서 또 하게 되네요. 네, 저희도 좀 진짜 이분만큼만 정말 열심히 살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 뭐 우리 사회에 온갖 기회주의적이고 뭐 이렇게 사리사욕 밝히고 이런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돌아보면 꼭 그런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권영국 변호사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또 그나마 조금씩 발전하고 또 깨끗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이 좀 기댈 언덕이 좀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좀 희망을 또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취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권영국 변호사에 관한 르포, 우리 시대의 송우석 변호사 권영국 르포, 아직 기사는 못 쓰셨죠? 네,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쓰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깊이도 있는 그런 르포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판에는 커버스토리 베트남 전쟁 50돌 안학수 이야기 조금 전 다뤄봤었는데요. 그 이야기와 우리 시대의 송우석 변호사 권영국 룩보 이외에도 또 많은 차림표들이 있습니다. 한겨레 국제부 전정은 기자가 쓴 남수단 내전 현장에 파병된 한빛부대, 얼마 전 실탄 부족분 때문에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빌려와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이 한빛부대 그리고 남수단 내전에 관한 심층 분석 기사가 있고요. 정치부 송채경화가 쓴 국회 예산안 늑장 처리 비밀에 관한 통통 튀는 분석, 이런 기사들도 실릴 예정입니다. 토요팟과 함께 토요판 신문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